여러분, 존 칼뱅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네바를 막 철권 통치한 아주 엄격한 지도자. 아,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그 모던 레포메이션 아티클 발췌문 보니까 당시 제네바를 두고 친구들은 뭐 경건의 모델이다. 근데 적들은 사탄의 성역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와,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 통념 너머에 있는 칼뱅과 제네바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칼뱅이 나타나기 전에 제네바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1535년에 종교개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주교랑 사보이 공작한테서 막 독립한 상태였죠. 아, 독립 직후. 네, 그래서 동전에 어둠 후의 빛 이런 문구도 새기고 희망에 차 있었는데 사실은 리더십이 없는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행정적인 기반도 약했고요. 그런 혼란기에 칼뱅이 딱 등장하는군요. 신학이랑 법학 공부하고 심지어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까지 썼다니 좀 의외인데요? 관용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제네바로 오려던 건 아니었어요. 파리에서 박해를 피해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이었는데 정말 우연히 그냥 하룻밤 제네바에 묵게 된 거죠. 아, 정말 우연이었군요. 네, 원래는 그냥 조용히 학문에만 집중하고 싶어하는 약간은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네바에 남게 된 거죠? 그게 귀염 파렐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미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칼뱅을 딱 보고 붙잡은 거죠. 붙잡았다. 네, 칼뱅이 거절하니까 파렐이 막 하나님이 당신의 평안을 저주하실 거다 뭐 이런 끔찍한 말까지 했다고 해요. 헉, 저주요? 네, 칼뱅 자신도 나중에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남기로 했다 이렇게 회고했더라고요. 와, 진짜 무서운 설득 방식이네요. 효과는 확실했겠지만 근데 그렇게 남았다고 해서 바로 제네바의 실권자가 된 건 아니었죠. 자료 보니까 처음 역할은 그냥 성경 강사였다고 하던데요. 정확해요. 그 제네바의 독재자라는 이미지는 뭐 옥스포드의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도 지적했지만 역사적 근거가 좀 부족해요. 학계에서는 이미 반세기 넘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되어 왔고요. 아, 이미 학계에서는? 네. 심지어 칼뱅은 처음에 제네바 시민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표권도 없고 당연히 공직에 나갈 자격도 없었죠. 시민권도 없었다고요? 와, 그럼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었나요? 그것마저도 시회가 다 쥐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할 거냐 아니면 누구를 교회에서 내보낼 거냐 이 파문권 같은 거요. 이런 것까지 시회가 결정했죠. 아, 교회 안의 문제인데도요? 그렇죠. 칼뱅은 당연히 교회가 이런 영적인 문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른바 교회의 영적 자율성 이걸 주장했는데 이게 시회랑 계속 부딪히는 지점이었어요. 세속 권력이 왜 교회 고유 영역까지 간섭하냐? 이거죠. 결국 그 갈등 때문에 쫓겨나기까지 했다고요? 네, 1538년에 파렐이랑 같이 스트라스부르로 추방당해요. 한 3년 정도요. 추방까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칼뱅은 거기 스트라스부르에서의 목회랑 생활에 꽤 만족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네바 쪽에서 다시 간절하게 불렀죠. 왜 다시 부른 거죠? 그때 사돌레토라는 추기령이 제네바를 다시 카톨릭으로 돌리려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대로 반박할 만한 사람이 제네바에는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칼뱅에게 부탁한 거죠. 아, 그래서 마지못해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큰 논란에 휩싸인 게 그 유명한 세르베투스 사건이잖아요. 이건 뭐 칼뱅이 세르베투스로 화형시켰다. 거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료는 좀 다르다고요? 네, 여기서 정말 통념이랑 다른 중요한 지점들이 나와요. 우선 칼뱅은 세르베투스를 기소할 법적인 권한 자체가 없었어요. 검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아, 기소 권한이 없었다. 네. 오히려 기록을 보면 칼뱅은 세르베투스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신학적 입장, 특히 삼위일체 부정 같은 거요. 그걸 바꾸도록 계속 설득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보여요. 그럼 화형은 대체 누가 결정한 건가요? 그건 당시 제네바 시외회예요. 근데 그때 시외회는 칼뱅한테 좀 비판적인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아, 반대파가 많았군요. 네. 그들이 보기엔 이미 프랑스에서 이단으로 사형 선고받고 도망온 세르베투스를 처형하는 게 제네바가 개혁 신앙을 확실히 지키는 도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칼뱅은 화형이라는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서 참수형처럼 좀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해달라고 시외회에 간청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아, 칼뱅이 오히려 다른 처형 방식을 원했다? 네. 근데 시외회가 거부했죠.
물론 당시 유럽 전체적으로 이단에 대한 처형, 특히 화형이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적 배경도 생각해야 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세르베투스는 칼뱅 시대 제네바에서 화형당한 유일한 경우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말고 칼뱅의 다른 면모들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병원 설립이나 빈민구제, 또 교육에도 힘썼다고 나오던데요. 맞아요. 병원을 세우고 특히 전염병 환자들을 위한 위생 조치를 강조했고요. 또 집사직 기능을 강화해서 빈민 구제나 직업 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오,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많았네요.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걸 주선하기도 하고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아야 한다면서 보편 교육을 주장했어요. 그게 나중에 제네바 대학 설립의 기초가 되기도 했고요. 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했네요.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나중에는 존경을 받았다는 점도 좀 인상 깊어요. 네, 그렇죠. 말년에는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면 우리 스승 칼뱅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시회가 재정 지원을 제안했을 때도 거절했고 죽을 때도 아주 소박한 장례를 원했고요. 많은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삶을 꿰뚫는 핵심 가치는 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였군요. 네, 그게 그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칼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반대와 제약 속에서도 자기 신념을 실현하려고 애썼던 인물 같아요. 제네바의 현실도 훨씬 복잡했고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 속 인물들을 너무 쉽게 영웅 아니면 악당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항상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아는 게 역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칼뱅이 적어도 초기에는 교회와 국가 권력의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병원 세우고 교육기회 넓히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이런 사회적 책임에 힘썼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그의 이런 비전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정치,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